안녕하세요, 북스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장보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보고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일단 이제 장보고는 이제 원래 이름이 장보고 아니라 군복이었어요. 군복.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성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시성을 이제 썼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군복을 장보고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장보고의 활동 시기를 크게 이제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죠. 첫 번째 시기는 당나라 때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당나라 기록이 갖고 신라 관련된 내용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신라 관련된 기록들은 이제 뭐그 삼국사기나 이런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당나라 때 이제 기록이 좀 부실하죠. 그래서 당나라 때 기록에서 이제 장보고 활동을 알 수 있는 것이 예닌의 입당구법 순례행기예요. 예.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료거든요. 교과서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예닝은 그 당시 이제 그 당나라에 들어간 그 구법승려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활동했는데 주로 이제 장보고의 도움을 받고 많이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보고의 어떤 고마움을 느끼고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을 남겼는데요. 여기 보면 그 당시 이제 당나라 시대 때 신라인들의 생활, 당내 이제 신라인들의 생활 같은 것들, 풍습 같은 것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법화원이라든지 신라원, 신라소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장보고의 중국 내 활동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사료적 역할을 한 사료가 되는데 이 입당구법 순례행기는 기록 한번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체 그 출처 자체를요. 예.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볼게요. 장보고가 이제 당나라 건너가서 그 당시 당군에 입대하죠. 당나라는 이제 번창제도를 둬가지고 외국인들의 용병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높은 게 지위까지 올라가는 외국인 장군들도 많았는데 그 당시 장보고는 그 당의 무령군에 들어갔고 소장까지 진급해요. 소장은 이제 운행식으로 따지면 연대장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누굴 토벌하냐면 어 이사도 세력들을 토벌하죠. 이사도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 나라에 상동반대 제나라는 이제 나라 세워가지고 당나라와 좀 대립을 했던 그런 절도사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이정기부터 이제 출발했던 세력들이죠. 고구려 유민 출신인데 그래서 이사도 세력들을 토벌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당나라의 어떤 그 신라인들 네트워크 있죠. 이 네트워크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보통 신라인들이 주로 이제 상동반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연해안 중심으로 해서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끼리 이제 당 신라와 연결된 어떤 그 신라인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정기가 그걸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정기가 몰락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정기 세력들이 몰락하고 나서 이사도가 이제 토벌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정기 이정기가 이사도를 거쳐서 만든 이 네트워크를 누가 이제 관리하기 시작했냐면 장보고가 관리했죠. 그래서 장보가 관리했고 그리고 장보고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당시 신라 그 다음에 일본과 교류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보고가 이제 당나라 때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그 뭘 세웠냐면 요 당시 이제 적산 지역에 법화원을 세웠어. 예. 이게 신라 사찰에서 신라 원 중에 하나죠. 예. 요 관련된 기록이 예닌의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있어요.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장보고가 당나라 활동하다가 신라로 들어오죠. 그리고 신라의 흥덕왕한테 뭘 요청했냐면 이게 이제 주변에 그 당시 해적들이 많았어요. 해적들이 많아가지고 이 해적들이 신라인들 납치해가지고 중국에 갖다 판 것을 보고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적을 토벌할 테니까 10,000명의 이제 병력을 달라. 그렇게 요청하니까 흥동이 그래 그렇다고 주겠다 해가지고 받아들였죠. 물론 줬다는 거는 그래서 신라군을 줬다는 것보다는 당나 그 장보고 가지고 있었던 자체 병력을 이제 인정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장보고는 청해진의 기지를 만들죠. 이 청해진이 상당히 중요한 유충지예요. 여기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 중국하고 일본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해상기지 역할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나주 영산간 세력들과 또 연결돼 있어요. 나주 영산간 세력들은 그 당시 이제 도자기 같은 걸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도자기를 받아가지고 일본이나 이런 데 수출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생산 지역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거점도 그 지역이 청해진이었어요. 그 완도의 청해진은 이제 뭐냐면 그 기지를 만들고요. 해적을 퇴치를 하면서 상성 보호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만 하면 군산 복합체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군대를 거느리고 해역을 주변 해역을 이제 통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주 지역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물품을 받아서 갖다 팔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해적하면 일본을 연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9세기 때 해적은 일본보다는 신라 해적이 많았다고 그래요. 신라 해적들이 이제 그 당시 활동을 했었고, 해적들이 이제 호족들의 지원을 받고 활동하면서 이제 주변에 일본이나 신라나 이런 자기 본국이나 이제 일본을 이제 침탈하면서 약탈하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제 노예도 팔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 기록에 보면 대마도 지역에 신라 해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기록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청해지를 통해서 자신이 예전에 구축해 놓은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성 연결시키면서 신라인들 네트워크와 연결시키면서 일본과 무역을 했다. 그래서 이제 당과 일본 간의 무역량이 증가됐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무역을 했는가를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 보기 전에 제가 이제 교과서에 비상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한 이후 동중국의 일대 해상권을 장악했다. 이 동중국에는 요쪽 지역이죠. 예. 요쪽 지역이 대만부터 해서 여기 한반도까지 연결된 것이 동중국의 지역인데 요 동중국의 지역은 이제 신라인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그 중국의 연해 지역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당에 뭘 발견했냐면 그 당시 경당 매물사와 함께 교육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산포, 초주, 양주, 등주와 연결돼 갖고 경당 매물사하고 무역사인 교관선을 파견했다. 그래서 나당 간의 무역을 독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이 사람이 또 일본과 연결돼 있는데 일본에서는 해역사와 함께 상선을 보내서 중개 무역을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또한 이스람 상인들이 당에 가져온 서해 물품을 신라 일본에 정하고요. 당시 인기가 있었던 그 월주요가 있었어요. 이 도자기의 일종인데 청자 제작 제법 기법을 배워서 청해진에 직접 생산했다. 그래서 그때 청해진 부근에 영산강 유역 지역이 있다고 했죠. 여기가 도자기 생산 기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입단과 귀국 여정을 도와줄 걸 탄원했던 일본의 승려 애니의 서신을 통해 그 일본과 당에 있는 해상 교통로의 장보고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자, 장보고는 강력한 군사력과 무역을 통해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신라 최고의 지방 세력을 자립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해상 연금을 지배하는 해상왕이 되었다. 예,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고요. 그럼 그 당시에 청해진이 왜 이렇게 부각됐는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의 지리적 있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 간의 교류 요충지와, 그 다음에 해적 퇴치를 통한 상승보, 군산 복합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라반과 신라소 등 당대 신라인과 여서 연결됐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당과 일본 간의 무역력 증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 플러스 시키자면 영산강 유역 지역과 연결됐다는 거. 이 당시 도자기 생산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OEM 방식을 해가지고 도자기 생산인 것 같아요. 이 월주를 배워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갖다 팔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청해진이 부상이 됐다. 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잘 나갔던 장보고가 왜 몰락했냐? 이게 정치권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치 세력과 연관됐기 때문에 이제 됐는데 그걸 이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신라 내에 정치 어떤 변동, 정치 변동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아까 제가 강의 때 정강의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 흥동왕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했죠. 자, 흥동왕은 정치는 좀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후사가 없어. 후사가 자기 왕비들 너무 사랑해가지고 왕비가 죽은 후에 어떤 이제 후궁이나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왕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홀로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후사가 없고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 이제 흥동왕이 죽고 나서 신라 왕위를 둘러싸고 어 누가 싸웠냐면 자기 조카들끼리 싸웠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균정하고 재종이 싸웠거든요. 음, 금전과 재종이 싸웠는데, 자, 그래도 이제 이게 다 조카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신라 왕실이 직계 비속으로만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자기 아버지 때만 공유하는 사이만 이렇게 왕실이 형성됐고 화벌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분지하의 대표적인 형상이죠. 자, 그 군정하고 재정이 싸우다가 누가 죽었냐면 어, 군정이 죽었죠. 패배를 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군정이 이제 죽고 나서 재종이 이제 누구냐면 시가왕이 된 거죠. 시가왕.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군중의 아들이었던 무징이 도망을 갔어요. 어, 그때 이제 김양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제 파트너로 같이 이제 도망갔는데 어디 도망갔냐면 청해진에 도망갔죠. 그래서 청해진에 의탁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 시가왕이 그 혼자 즉위한 게 아니라 그 옆에 김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명하고 이제 같이 연합해갖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 김명이 시가왕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민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분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소문을 들었던 김운지인가 김양은 아 요거 그 이 틈을 통해서 이제 신라 왕실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김우징이. 그래갖고 청해진의 장보고한테 병력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청해진의 장보고가 5천 정도의 병력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김우징이 이제 청해진 병력을 끄고 이제 신라를 공격하죠 경주를.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지방세력들이 김은지로 달라붙게 되고 결국에는 이 민의 왕이 김우징에 의해서 죽게 돼. 그리고 또 김우징이 이제 왕위가 되죠. 이 사람이 뭐냐면 신문왕이야. 신무왕이에요. 예, 신문왕이 아니라 예. 그래서 신문왕이 되고 그 아들이 뭐가 되냐면 문송왕이 돼요. 그래서 신문왕 김우징이 청해진의 병력을 빌릴 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왕위 오르면 뭐냐면 나의 부인을 나의 부인을 왕비로 삼겠다. 또는 어떤 기록이 있다면 문송왕의 그 부인을 삼겠다. 세자비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김우징이 막상 이제 왕위에 오르니까 이 약속을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냐면 김양을 중심한 진골 귀족들이 반대하는 거야. 어떻게 하찮은 저렇게 성 출신의 그 미천한 애를 딸을 어떻게 앙비를 얻을 수 있냐 그 딸을. 자 그러니까 반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김양 입장 때는 신문왕이나 문성왕을 왕비를 그 당시 이제 청해진의 장복의 딸로 이제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어, 어떤 문제점이냐면 청해진 세력들이 신라 그 경주에 진출하는 거잖아. 그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왕권이 강해질 수 있다. 자기 세력들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기록에 보면 신문왕이나 문성왕이 직접 연장을 보내서 누굴 여기 청해진의 이제 장복을 죽인 걸로 돼 있어요. 장유재 장보가 자기 딸이 이제 그 약속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불만을 품고 나는 일으키니까 이에 신문왕과 문수왕이 염장이라는 사람을 파견해갖고 중용이 됐는데 이거는 그건 이제 후대에 나중에 청해진의 장보고 세력을 제거한 후에 만들어진 기록이고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록이고 실제로는 김양이 그 당시 청해진 세력들의 부각을 막기 위해서 또는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뭐냐면 염장을 파견했다는 설이 보통 학계 통설이거든요. 예. 자, 하여튼 염정을 파괴했는데
그때 이제 염장을 파견하니까 그 당시 이제 장보고가 상당히 반겨줬다고 그래요. 아마 염장이 예전에 장보고의 부하 장수였나 봐. 예. 그래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술이 엉크 그 취하니까 이제 염장이 그걸 보고 칼을 뽑아서 그 장보고를 죽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청해진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청해진은 이제 해체돼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고 삼국시대와 통일시대 농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앞부분에 잠깐만요. 자, 여기 내용이 앞부분하고 좀 겹쳐 있거든요. 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겹친 것 같아. 예. 그래서 여기 부분하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 부분이 겹쳐 있네. 예. 그래서 이 부분하고 뒷부분이 좀 겹쳐 있어요.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 이제 또 이렇게 앞부분을 정리를 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요 사료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사료 부분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서 고대 문화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 자, 고대 문화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불교 관련된 내용이에요. 불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무덤이나 탑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무덤이, 탑이 나왔는데 객관식 때 이제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불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는 좀 약간 벗어나가지고, 이 당시 이제 탁 관련된 내용 있죠. 앞에서 언급한 탁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서 미륵사지 탁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도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교 중심으로. 그 밑에 이제 고대문화의 성격이 있는데 요거 한번 각자 보시고 불교 사상을 넘어갈게요. 성격사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너무 이게 교과서적 지식이긴 한데 너무 이제 추상적이고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고 불교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불교 사상의 배경과 가정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배경을 보면 중앙 집권화를 위한 여러 부족들의 이제 정신적인 통합의 필요성이 있었고 왕실 중심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불교 이전에는 그 여러 부족들이 자체적인 부족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갖고 뭐 시조신이라든지 샤머니즘이라든지 뭐 해신, 산신 등등 여러 이제 뭐냐면 그 신앙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여러 신앙으로 나눠지면 하나 통합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종교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좀 더 상대적인 고등 종교인 불교를 통해서 이걸 이제 통합을 할 필요가 있었고 당연히 왕실 중심으로 이제 수용될 수 있었 왕시중을 수용하려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윤회선에 의해서 인간 불평등을 전생의 업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어서 귀족사회, 신분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노비나 평민의 이제 신분에 태어난 거는 전생에 업을 이제 제대로 못 쌓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귀족 신분으로 태어난 것은 업을 잘 쌓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어, 다음 생에 태어나려면 지금의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지금의 역할과 신분에 맞는 행동을 잘해서 업을 쌓으면 다음에 좋은 신분에 태어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제의 어떤 모순을 이렇게 불교 사상, 윤회 사상을 통해서 뭐냐면 좀 해소하려고 했다. 정당화시켜 주려고 했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고, 자, 기능과 역할을 보면 왕권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이 왕실 중심의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이제 했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신라죠.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근성 덕화이 더 강해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꼭 부처다라는 왕주불 사상 같은 것들을 되게 강조했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중에 이제 윤회설 관련된 내용이 있죠. 요거와 연결돼서 계급 간의 어떤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모순을 해소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 종교만 들어온 게 아니죠. 이 종교와 관련된 어떤 건축 양식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음악이나 미술이나 등등등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의학 지식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중국과 인도에 관련된 그 불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기술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고대 문화의 발달에 크게 공헌했다. 그래서 불교와 서양 문화를 또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한 거죠. 예. 불교하고 서양 문화가 연결돼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좀 합리적이고 철학적인보다는 좀 종교 자체가 좀 직관적이었어. 예. 근데 이 불교라는 걸 추상적이고 고등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이고 합리적 사유가 가능했다.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종교라고 잘 알고 있지만 종교 이전에 심리학이면서 철학이에요. 예. 그 우주관과 세계관이 포함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각국의 이제 뭐냐면 불교의 수용 시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이제 소수유왕 때 들어왔다고 했죠. 전지를 통해서. 그 백제는 침루왕 때 동진에 들어왔는데, 백제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 고구려와 달리 남조 불교고요. 해상을 통해서, 해양을 통해서 남조로부터 들어오게 됐죠.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신라는 그 당시 전파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눌지왕 때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무코자로부터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무코자라는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무키라는 것은 검을 묵잖아요. 호자는 오랑캐 호자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얼굴하고는 뭐냐면 얼굴로 알고 있는 검은 얼굴로 알고 있는 오랑캐라는 거예요. 검은 얼굴로 하고 있는 오랑캐라는 의미인데 그 검은 틱틱한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마 동남아시아 계통의 사람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걸 거쳐가지고 신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성군 모해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눌지왕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들어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 공인된 시기는 좀 늦었죠. 버프망 때 공인됐어.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귀족들 반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2차 도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버프망 때 공인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국 불교의 특징을 이제 좀 보면 왕실이 주도했고 지배층 중심의 국가적 종교고요. 그래서 호국불교 성격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계율종 또는 율종을 되게 강조해요. 계율종은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제 율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불법을 먼저 도입했어요. 불법 중에 이제 율종이라는 거 있어요. 율이 있죠. 그래갖고 율이라는 것은 교단 내의 어떤 승려들을 규칙하기 위한 어떤 계율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계율을 그 국가 전체에 확대돼 갖고 이런 국민들을 통제하는 어떤 계율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전에 불법을 어느 정도 한번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냐면 율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계율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삼국이 다 계율종을 중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정복 전쟁에서 획득한 영토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삼국은 계율종을 되게 중요시했다. 또 계율종은 또 뭘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 전륜성왕 이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의 어떤 영토를 정당화시키는데 한국이 전국 정리를 할 때 영토를 점령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백자간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인왕경을 읽으면서 이제 뭐냐 왕이 직접 백자간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읽으면 그 당시 여러 가지 혼란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왕이 직접 인왕경을 널리 읽고 이렇게 백자 강해, 그나 백고장이라 자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호국의 의지를 기원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보여주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지배자 특권을 이제 장엄하게 포장할 수 있는 지위를 장엄하게 포장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백자 강해, 그다음에 다른 말로 백고자해라고 하죠.
이걸 이제 특히 신라가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자, 그다음에 뭐 항공사 구축 목타가 있는데 이건 물론 신라 거죠. 예. 그래서 이 신라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호국불교적 요소를 볼 수 있죠. 이게 신라기 때문에 빼야 되겠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보고 각국의 불교 특징과 수용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용했던 나라가 고구려죠. 이 고구려는 중국의 어떤 그 불교 발달과 같이 이제 불교를 수용했어요. 좀 중국의 불교 발달과 그냥 좀 같이 해서 불교를 수용했는데 중국의 불교 발달 보면 3단계 나누죠. 1단계는 주로 이제 격의 불교 단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2단계는 중국의 불교를 받아들인 단계. 3단계는 어, 일본의 불교를 받아들인, 말 잘못했네. 인도의 불교를 받아들인 단계고, 3단계는 인도 불교가 중국화된 불교로 바뀐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졌는데, 고구려는 똑같은 방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불교 단계에 있으면 좀 늦게 이제 경기불교 받아들이고, 인도 불교 받았으면 좀 늦게 인도 불교 받아들이고, 또 인도에서 중국화되면 이 중국화된 불교를 좀 이따 받아들이고, 이렇게 중국의 불교 단계에 맞춰가지고 고구려가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자, 고구려는 선진적이고 제선진적인 불교를 받아들였고 북주와 남주, 특히 북주의 불교를 받아들였고요. 서역 간의 무역 문화 교류를 통해서 모방적 미신적 성격을 좀 면했다 상대적으로 신라에 비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단계를 보면요, 아까 얘기했죠. 격의불교였죠. 격의불교는 나중에 이제 중국사 할 때 좀 얘기할 텐데 처음에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 중국인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뭘로 이해했냐면 노장사상을 통해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장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단계, 이게 격의불교야. 대표적인 게 도교의 무라는 개념을 불교의 공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죠. 원래 무하고 공은 달라요. 무라는 거는 형이삭적 개념이고 공이단계는 인신론적 개념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좀 사이비 불교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격의 불교 단계는 후한부터 해서 동진 때까지 요 시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남북조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원래 오리지널 불교가 어떤 건가? 그걸 이제 그 생각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직접 중국의 승려들이 인도에 가거나 구법성이죠. 아니면 인도나 서역 성녀들이 중국에 와서 불교 오리지널 불교를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들어왔던 이제 고구려에 들어왔던 종교가 삼론종이야. 중간학파 계통이군요. 그래서 승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삼론종을 이제 뭐냐면 했다는데, 자, 그래서 이제 또 해관과 도진은 일본에 또 삼성종을 전파했다. 아,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뭐냐? 이거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후기 때 들어가면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도구가 중국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도입된 것이 진원종이나 열반종인데, 자, 열반종은 연개소문이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열반종이 약간 이제 도교의 불로장생사상과 대항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연개소문이 그 당시 아 다시 설명할게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 설명했네. 연개소문이 불교를 대항하기 위해서 도교를 중시했어. 특히 도교 같은 경우에는 불로장생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후기 그 고구려 무덤 보면 도교 사상이 많이 반영돼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 자, 그래서 연개소문이 도교를 강조하니까 그 당시 이에 반발해서 불교계 내에서 열반종이 이제 성행했다. 예. 그래서 보도계에서 열반종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열반종 자체가 그 안에 이제 도교의 불교장생과 비슷한 그런 요소도 있어요. 사상적 요소가. 그래서 나중에 보독이 이제 신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백제 신라에 그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태종이 이제 뭐냐면 도입됐죠. 근데 이때 청태종은 교단조차보다는 교단 자체가 도입된 건 아니고 일종의 학설이 도입됐다고 보시면 돼요.
교당이 성립된 거는 이제 나중에 고려시대 때요. 고려시대. 청태종은 나중에 좀 되게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교종하고 선종의 어떤 통합 역할? 이렇게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죠. 중국화된 불교야. 중국에서는 교종이라는 개념은 없긴 없죠. 근데 교종과 관련된 뭐 하엄종, 법화정, 하엄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법성종 이런 등등 이런 그 신앙가 선종을 통합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렇게 불교의 발전 단계와 함께 같이 이제 순차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제를 보죠. 백제의 특징이 뭐냐면 백제도 아, 왕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긴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귀족이 주도를 했다. 이게 이제 상고가 좀 다른 특징이죠. 그래서 왕이 주도를 했지만 귀족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귀족층이 주도해서 수용했고 왕이 그렇다고 해서 놓은 게 아니야. 왕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다만 그 다른 그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 이 귀족의 역할이 컸다는 거야. 여기서 예, 상대적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국의 선진 문화를 수용했다는 거. 예, 그래서 주로 남조 계통이 이제 뭐냐면 그 관련된 불교를 수용했고, 그다음에 불법의 독립성, 그러니까 세속 권력에 비해서 그 불법을 강조했다. 이게 아마 귀족층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국왕의 전제 권력이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왕에 대한 불법의 독립성을 내세울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계율종을 이 성행했다. 그래서 삼국이 공통적으로 율종이 성행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성왕 때 겸익이 그다음 인도에서 직수형 결중 중으로 발전했다.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익이 이제 인도에서 직수인 계율종을 이제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율종이나 다른 종파가 도입될 때는 중국을 거쳐서 도입돼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직접 도입됐다는 거예요. 직접. 예. 그리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와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그 사분 율종이 나왔어요. 이 사분율종은 이제 그 뭐냐면 계율중에서 강조하는 어떤 뭐랄까 불교 서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중국에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인도에 가갖고 직접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문이 이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버머, 상스크리트로 적혀 있죠. 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같이 데리고 왔냐면 인도 승려도 같이 데리고 왔다고요. 산스크리트에 능한 그 이들을 통해서 이 번역 작업을 했다. 그 중국의 불교가 아니라 불경이 아니라 그냥 그 인도의 불경을 직접 도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까요? 사분율중, 사분율 같은 것들을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중국의 열반종, 삼룡종, 성실종인데 열반종은 이제 어, 고구려와 관련돼 있죠. 예. 그 다음에 고구려부터 열반종을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열반종을 직접 도입한 것도 있고 고구려에서 한번 거쳐서 도입된 것도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를 일본에 전파 가져오는데 특히 백제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죠. 그래갖고 이제 노리사치계나 강릉 같은 사람이 이제 있고 특히 이제 소가시를 주도해서 일본의 불교 확산이 돼. 그래서 이제 6세기 때 아스카 지역에 아스카 문화가 형성됐는데 이건 제가 일본사 할 때 좀 더 얘기하고요. 예. 신라를 보죠.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상당히 불교가 미신적이고 좀 왕권 강화에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정치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거는 상대적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켜서 불법을 이용하니까 불교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현상들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그 무속신앙들 있죠. 이 무속신앙과 불교가 스팝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그 스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스팝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뭐죠? 화학적 결합을 한 거야. 화학적 결합. 이렇게 이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신라가
불교는 합리적인 것보다는 다른 그 고유의 불교에 비해서 상당히 주술적인 성격이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또 보고요. 신라가 불교를 도입했던 배경을 보자. 자, 무당과 같은 제사장의 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신라 왕들은 불교 수행에서 예국주의, 왕권과 미신적인 성격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즉 왕주불 사상에 이런 것들 또 불교의 여러 서다를 왕실과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널리 유포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고 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고구려 불교가 좀 대조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 불교가 정치 성격이 없고 무속 신앙이 전혀 스팟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의미예요. 상대적인 의미. 예. 그 신라가 더 강했다는 거야. 그래서 왕법과 불법의 일치화를 통해서 했다. 그 대표적인 게 왕중불 사상이나 진종서단데 이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왕 신라 왕실이 그 당시 진종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 어디야 크샤트리아 집안이죠. 그래서 크샤트리아 집안과 동일하다. 그 부처가 이제 그 크샤트리아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걸 연결시켜갖고 이제 한 것이 진중서하고 앞에서 얘기했죠. 그 당시 신라 왕들이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그 앞에 진평왕, 진흥왕처럼 진짜였었어. 진짜를. 예.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반영한 것이 불교 왕명 시대인데 버프왕부터 해서 진동왕까지 불교 왕명, 법명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와 토속 신화의 스팝을 보죠.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예. 자, 이 스팝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는 여기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자, 여기 이제 구체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스팝의 기능,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어떤 결합이 된 것이 뭐냐.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그 배경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요. 무의 기능을 승려가 담당을 했어요. 예, 불교가 이제 도입할 때 무속 기능 있죠. 그걸 이제 승려가 담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승려가 백자간해나 팔간해를 주관했고요. 나중에 이제 팔간해 같은 경우에는 불교와 토속 신앙이 결합된 거죠. 그 주가 대신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무당이나 제사장이 했던 이 주가 대신에 향가를 지어갖고 주술적 기능을 담당했다는. 향가는 상공유사에 지금 남아있죠. 삼대봉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한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중이난만 이 친구가 물을 뜻하는 차창 차중에서 이제 파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담당했던 기능이 원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신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담당을 했는데 그 여자들이 그 당시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형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가녀라고 해갖고 김유신하고 사귀었던 인물 있죠. 어. 그래서 김유신 이제 청가녀하고 사귀니까 엄마가 말려가지고 청가녀하고 이제 손절하게 되고 그 술 먹고 이제 집에 가는데 말이 청가녀 집에 자주 갔다 보니까 청가녀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청가녀 집 앞에 있으니까 청가녀가 반갑다고 달려드니까 어 김유신이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뱉다고 하잖아요. 자, 했는데 그만큼 이제 여자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 시미코 같은 거죠. 이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제사장 역할을 이제 승려가 담당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 우회 기능을 했던 무당 역할을 했던 그 여자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격화됐다. 이런 것들이 청간의 어떤 서화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왕이 즉위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제사장을 누가 했어요? 신라에서 여자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토 때문에 어떤 이제 왕이 즉위하는 거에서 여왕이 즉위하는 거에서 물론 반발하는 색도 있었지만 고구려 신라에 비해서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여성이 이제 담당했던 무격, 제사장의 정통의 계승에서 가능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또 본직 수적 사상 있죠. 자, 본직 수적 사상은 이제 보면 본지라는 것은 불천을 얘기하죠. 부처나 보살을 의미하고요.
수적이라는 것은 토속신을 말해요. 토속신. 이 본질 수적 사상은 국내 산악이나 대천들을 신과 보살그러니까 부처와 보살과 연결시켜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 신라 같은 경우에는 본질을 강조해요. 그래서 부처나 보살이 토속신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상대로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거꾸로죠. 제가 일본사 할 때 좀 얘기했지만, 일본은 이 수적을 강조해. 그래서 토속신이 본질화됐다. 그래서 뭐냐면 토속신이 부처나 보살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신라나 똑같은 본질 수적 사상이 있지만 어디가 좀 강조하냐에 따라서 바뀌는 모습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본질 수적 사상은 어디에 또 연결되냐면 뒤에 설명은 팔성당과 연결돼요. 팔성당. 이 팔성당은 이제 불교, 도교, 그다음 풍수지 이런 것들이 결합된 거죠. 예. 그래서 이 팔성당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모총이 이제 이거 만들 걸 건의했죠.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 불국투솔이 있는데 불국투솔이 뭐냐면 신라가 원래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었던 나라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당시 전불시대의 친가람지설이라 갖고 요게 이제 뭐냐면 그 일곱 곳은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부처님이 와서 인연을 맺었던 곳이 뭐냐면 칠가람지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칠가람지설에 뭘 하냐면 그 사찰을 세웠죠. 근데 실상을 보면 이거는 예전에 그 신라인들이 믿고 있는 무격신앙의 성지였어. 네, 성지요. 그런데 이걸 이제 불교적 성지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그 사찰을 세운 거야. 예. 그래서 무격신앙의 신성 지역에 불교적으로 선역화시켰다.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는 예전부터 원래부터 불교에 인연한 나라고 그리고 그 인연의 징표로서 칠가람짓을 주장하면서 불교 도입 전에 이미 부처가 왔다 가는 일곱 개 곳을 지정해 놓고 여기 사찰을 했지만 실제로 이곳은 무격 지역의 신성 지역이었다. 그래서 불교 지역으로 불교를 선역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륜성한 개념 보자. 전륜성왕 개념은 진흥왕 때 특별히 강조했어요. 물론 이제 전륜성왕은 신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립하고 있었던 백제 성왕도 그 강조했던概念이에요. 그래서 성왕 자체가 전륜성왕의 명칭에 따온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전륜성왕을 강조했냐? 그러면 전륜성왕이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자, 전륜성왕은 그, 그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미륵불하고 연결돼 있어요. 미륵신하고. 네, 고타마 시타르타가 죽은 후에 억경년 후에 새로운 이제 미래의 부처인 미륵신앙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미륵신앙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얘기할게요. 여기 전륜성왕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근데 미륵신앙이 내려오기 전에 전륜성왕이 먼저 내려와서 이 세계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미륵신앙이 내려오기 전에 전령성이 나와서 미륵신앙이 오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상황이 전륜성이. 그러니까 미륵분이 내려오기 전에 전륜성이 먼저 내려와가지고 미륵분이 내려오기 전에 어떤 준비 작업을 했던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전륜성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가. 예. 그래서 그 당시 마우리아 왕조의 아스카 왕이 다르마의 통치, 예. 정법 정치인 다르마자 자, 다르마니까 전륜성을 자처했던 것도 이런 것들이야. 그럼 아소카 왕이 전륜성을 강조했냐? 아소카 왕은 여러 정복 사업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통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하나 더 이거 통합을 할 필요 했어요. 그리고 다르마라는 이름으로 통해서 통합을 했고, 그리고 자신은 전륜성에 내세워서 미륵불 하생 이전에 내려온 이제 왕이다. 그래서 미륵불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요 세계를 미륵불이 오기 위한 세팅을 다시 해주겠다. 그럼 이제 이걸 내세웠던 거죠. 자, 마찬가지로 신라도 이 당시 이제 진흥왕 때 이미 뭐야 수많은 정복 활동을 했었잖아. 여러 세력들이 들어오죠. 그 이들을 하나 통합하기 위해서 다르마 불법 같은 걸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를 전륜성을 내세워서 미륵부의 어떤 그 내려오기 전에 뭐냐면 그 세팅을 하는 그 왕으로 묘사를 했던 거죠. 성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동률과 사륜이라고 이제 명명해요. 사륜은 금사자니까 금률이라고 해요. 예.
이렇게 명명했다는 거. 그래서 전륜서원의 서사에 따라서 그 동률과 금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기 아들을 명명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화랑도라는 걸 이제 했죠. 이 화랑도도 예전에 전륜서원과 관련돼서 시험이 나왔는데 전륜서원과 함께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려온 미륵불의 하신이다. 하신이라는 것은 아바타죠. 원래 모습이 있는데 이 원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그 화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바타라고 또 하죠, 우리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비슈누 신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 좀 알겠지만 신들교에. 자, 이 하신이라는 개념을 이제 강조하면서 하나는 그 당시 미륵불의 하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람도 사상은 미륵불과 연결된 거야. 예. 하남도하고 좀 더 연결하면 그 최초의 하남이 용화항도라고 하죠. 하남도가 최초의 하남이 아니라 그 미륵불 사상과 연결된 하남도의 내용을 보면 용화항도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이 용화항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김유신이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 김유신이 이끌었던 낭도 집단을 그 당시에 용화항도라고 했는데 요만에서 볼 수 있듯이 하랑도가 불교의 미륵사상과 서로 연결돼 있다, 결부돼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하랑도를 미륵불의 하신으로 보고 있고 대표적인 이제 그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용화항도다. 김유신이 이끌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령서왕 개념을 보면 진흥왕은 자신의 사타하고 안련의 충고에 거품이 나 있다. 다 이 전룡성 서와 관련됐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있고, 그다음 진종서를 보겠습니다. 네. 자, 진종서를 보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크샤트리아 집안 출신이잖아요. 왕족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도 크샤트리아 집안이 출신이다. 강조하면서 한 것이 그 진종이야. 크샤트리아를 한자로 적으면 찰질이라고 하냐? 본인 찰질의 종이다. 진짜 종이다. 진종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 이름 앞에 이제 뭐냐면 진짜를 붙였는데 뭐 진흥왕도 그렇고 진종서를 특히 강조하는 것이 진평왕 때야. 예. 그래서 이 진평왕 때 완전 신라 왕실을 찰지 진중설 그래서 이제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거죠. 크샤트리아에 진중서를 가져와서 스스로 이제 뭐냐면 골품을 정했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골과 진골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왔죠. 예. 그래서 동률계가 사륜계가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성화시켰고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이제 불교 석가모니 왕실과 자신의 왕실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일단 진평왕이 자신의 이름을 백정이라고 이제 하고 그다음 왕비의 이름을 마야부인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백정이나 마야부인은 석가모니의 아버지야 그 아내를 석가모니의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얘기해요. 예. 그- 그리고 석가왕실 모방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제일 뭐가 문제겠어요? 석가모니가 탄생을 했잖아. 이 당시 이제 아, 그 석가모니가 백정과 마야부인을 통해서 석가모니가 탄생을 했는데 아들이죠. 아들이 없는 거야. 뭐만 있어요? 성도명인 거예요. 딸이죠. 그러니까 이제 딸이 되고 이제 딸이 곧 석가모니가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이런 논리가 되면 그래서 이제 성동요왕이 석가모니가 되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왕죽불 사상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국불교적 성격이 있는데, 원간이 그 당시 이제 그 수에 별사포를 보내서 백제 좀 쳐달라, 이렇게 요청했고, 그 다음에 자장이 항릉사 구축 목탑을 건의했죠. 그래서 그걸 듣고 성동여왕이 항릉사 구축 목탑을 만들었는데, 각각의 구축 목탑이 그 층마다 각 민족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민족들이 이제 와가지고 굴복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백고자해 같은 거 아까 지금 얘기했죠. 팔간회 같은 것들 행사했다. 그래서 팔간회는 원래 전사자 위용제 성격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불교나 토속신앙이나 이런 것들 결합을 해면서 이제 뭐냐면 고려시대 때는 국가적 행사로 바뀌었죠. 변화됐죠. 그래서
통일신라 말기 때부터 행해졌다 보면 돼요. 그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록에 보면 이제 수나라 사신 왕세이가 왔을 때 항공사에서 백제간해를 베풀어 원강이 주관했다. 근데 이제 수나라 사신이 이제 왔을 때는 신라가 고구려부터 공격받았던 시기라고 돼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호국불교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종파를 보면요. 신라와 관련된 그 불교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신라와 관련된 기록이 많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감안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대표적인 게 이제 계율종이죠. 앞에 이제 자장이 이제 뭐냐면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본율 등 출발자 출신의 계율 용어인데 이때 사본율은 중국에서 가져온 거야.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백제도 율종, 계율종이 있다고 했죠. 요때 사분 율종, 사분율은 인도에서 가지고 왔어. 근데 요거는 어 중국에서 가져온 그러니까 한 번 그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사분율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화된 불교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본율 등 출가자 중시의 계율을 연구했고 앞에서 이제 이 계율적이 강조됐던 것이 뭐냐면 율법을 받아들이기 전에 전 단계로서 그 불법을 받아들인 거죠. 예. 특히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뭐냐면 행정 조직 같은 것들이 발달되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또 윤령을 공포했다고 해도 널리 이제 그 당시 확산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날 계율종 확산해가지고 신라의 그 계율종 사찰들을 일종의 행정 조직으로 만든 거야. 문서를 처리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교 사찰들이 일종의 관공서고 거기에서 이제 복무하고 있는 승려들이 일종의 공무원이 된 거야. 예. 왜냐 승려들이 그 당시 유일하게 이제 그 한자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신라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율적으로 상당히 강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신라의 불교의 주를 차지했고요. 대국통이 되어서 신라의 그 계율종의 자장이 계율통이 되어서 불교 교단을 정비했다는 거. 그리고 진덕여왕에게 아까쯤 한 것처럼 황룡사 구층 목탑을 건의했고 결국에 그에 따라서 황룡사 구층 목탑이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강의 세소고개.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세소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가 앞에 좀 얘기했죠? 세소고개가 있고, 거기 원강의 세소고개를 보면, 불교적 요소도 있지만, 유교적 요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강이 원래 부처가 불교, 승려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요. 예. 그래서 유불이, 같이, 익혔다, 유부를. 근데 영광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유학자나 불교 승려들 서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유교와 불교 동시에 능통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런 경향들이 그 도교까지 그 고려까지 가거든요. 고려 때까지 계속 유교와 불교를 같이 익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원강하면 아까 전에 이제 그 호국불교 성격으로서 이제 수의 걸사표를 보냈고 백자간에 개최했다는 거 앞에 여기있죠. 그다음 열반종과 성실종으로 도입됐고요. 그다음에 성능종에서 유식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식학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인도의 유식학파를 이제 계승해서 유식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신라가 불교의 공이 늦은 이유 그 앞에 얘기했죠. 토착 종교 갈등이 있는데 그다음 재정일치 아래에서는 왕과 각부의 귀족들이 동등한 입장이 있지만 왕족부를 내세운 불교 도입할 경우에 왕권 강화 우려미 자신의 그 각부의 수장이 제사의 지위를 이제 상실할 것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 여기 주의할 건 제사장의 지위가 상실됐다는 거는 각부의 귀족들이 제사장의 어떤 것이 각부의 귀족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제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예. 제사장들은 주로 여자들이 담당을 했고요. 예. 이걸 귀족들, 각부의 귀족들이 옆에서 이 통제한다. 그래서 제사장의 어떤 그 권한을 상실했다. 이렇게 제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했다.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 제사장의 역할 자체보다는 제사장의 어떤 그 통제하고 어떤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했다. 이렇게 인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잠깐 다시 설명할게요. 좀 말이 좀 이상하네. 각 부의 이제 귀족들이 제사장의 지위를 상실했다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은 이제 앞에 그처럼 이제 주 여자들이 담당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배후에는 귀족들이 그 뭐냐면 그걸 이제 주도를 했고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이제 권한을 여기 통제를 했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자신의 지위를 올려놨는데 불교가 도입되면 그만큼 이제 제사장의 지위가 상실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부의 귀족들의 어떤 통제 그 각부의 귀족들도 권한이 약해질 수밖에. 이걸 통제를 했는데 제사장의 지위가 상실되니까 각부의 귀족들이 이제 거기 제사장을 바탕으로 그는 그 통제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누는데 그것 또한 이제 상실될 수 어, 약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하튼 각부의 귀족들이 제사장을 통제하면서 자신의 어떤 지위를 누렸는데 불교가 도입되면서 제사장이 이제 지위가 상실되면서 통제 역할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냥 통일신라 불교의 특징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동해신라의 불교의 특징은 불교 교리의 연구가 심화됐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단순히 주술적이고 이런 단계에서 받아들였던 것에서 더 넘어서 이제는 불교 교리를 연구를 더 심화시키는 포면적인 게 아니라 이제 불교 교리를 이제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넘어갔다. 예.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중간학파, 유식학파의 교리적 대립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불교의 한계 모순의 반성. 아, 그래서 자장가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장이나 원강 단계의 이제 불교 있잖아요. 아까 지금 자장 원강 그 관련된 얘기 있죠. 되게 이게 국가불교야.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국가에 예속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고 그래서 국가의 세속적 목적과 불교의 출세관적인 가치관 사이의 사상적 갈등이 해소. 그다음 민족 불교의 어떤 그 사상 체계 확보. 그다음에 이게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죠. 불교 대중화가 항상 연결된 게 뭐냐면 정토 신앙이죠. 이 정토 신앙은 이제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게 이제 그 상당히 불교 대중의 큰 역할을 하거든요. 정토 신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그 부처가 되겠다는 그런 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미륵불 하생 신앙도 있고 등등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미륵불 하생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면서 일종의 불교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한중일 다 똑같아. 한중일 정토 신앙이 널리 보급되면서 불교 대중화도 같이 이루어졌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있어요.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토종 계열의 어떤 그 종파가 형성돼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한국은. 예. 한국은 정토종 자체는 도입되지 않았어요. 뭐가 도입된 거죠? 정토 신앙이 도입돼서 각 교단에서 수용되는 형태로 이제 널리 보급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불교 대중에 크게 기여했고 주로 이런 그 정토적 보급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되게 오두품, 육두품 출신이에요. 그래서 해숙이니 해공이니 대한이니 원효니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상종을 볼게요. 법상종 보기 전에 앞에서 말한 이제 뭐냐면, 유식학파하고 중간학파를 좀, 개념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 공간학파가 이 중간학파예요. 자, 중간학파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불교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교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건 그냥, 들으시기만 하세요. 그냥 외울 필요 없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예. 그러면요. 음, 자, 보통 불교는 크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되죠. 뭐 나중에 불교사 할 때 좀 더 얘기할 텐데 소승불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승불교. 대승불교 내에서 이제 반야
들어와요. 반야경. 그리고 나서 이게 유식이 되고 선사상으로 발전되거든요. 예. 자, 반야경 내에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간절 육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육감. 그래서 보통 오감 외에도 그냥 통각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각, 촉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오감 외에도 그걸 이제 통째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시킨 통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육감을 이제 불교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감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색, 숲, 상, 행,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눈, 그 시각과 관련된 얘기고 수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수가 뭐더라? 다시 설명할게요. 예. 잘못 설명했어. 예.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오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고요. 반야경에서는 오감이 있는데 거기에 일감에서 이제 통각이 있다고 했죠. 네. 여기 있는데 이 오감의 이제를 우리가 보통 이게 색이라고 해. 색. 색. 그래서 색이 있고 이건 육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느끼는 거야. 육체적으로 그리고 있고 그다음 수라고 해서 느낌을 통해서 느끼는 게 있어. 이게 아마 이쪽 통각 관련된 내용 같은데 그다음에 상이라고 해서 행동 개념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행위라고 해서 행동이 관련된 내용이 있고 시기라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섯 개 이제 뭐냐면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근이라고 해. 오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탕을 두고 이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느끼는 게 색이고 육체에 이제 오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있는데 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색즉시공이다. 공죽시생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물을 대상을 볼 때 우리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육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종합을 하고 이 오감을 통해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인식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통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우리가 원래 본질적인 것을 알 수 없고 이 육체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뭐냐면 허상을 받아들인 거다. 그러니까 색즉시공이란 뭐냐면 이 색이라는 건 육체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는 공이다. 모두 공하다. 우리가 그리고 공육시생 공한 것이 꼭 그 우리의 육체를 받은 모든 상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허하고 공하다. 이렇게 좀 왜? 이거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건 다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식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만 오감을 통해서 허한 것을 받아들인 것뿐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중간아파요. 중간아파. 예. 자,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당시 이제 유시가파는 대립된 견해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립된 견해는 뭐냐면 중간화파는 공을 강조하잖아요. 모든 건 헛된 것이다. 근데 유시가파는 그 점은 인정해. 근데 우리가 보이는 그런 인식 주체에서 보이는 그 상들 있죠. 여러 모습들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 잡으면 뭐냐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말 있죠. 대지도 자기가 돼지면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는 거,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인다고. 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세상에 다 결정된다. 그래서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는 게 유식학파야. 예. 그래서 여기는 마음을 강조하고, 이건 공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유식학파는 마음을 강조하고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뭘로 바뀌냐면 선사상, 선종으로 발전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의 대립이 인도나 중국의 불교에 상당히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보면 원효라는 사람이죠. 원효. 예. 요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중간학파, 유식학파의 대립. 그래서 정리하면 중간학파는 반야경에 있는 이제 그 통각, 육감까지 합친 통각을 오감을 색으로 보고 이 육체에서 들어온 이제 뭐냐면 모든 것들을 그 인식대사의 모든 것들은 다 공하다.
쓸데없는 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반면에 유식학파는 그걸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제 육체에 들어온 상 자체를 잘 생각하면 이거 그 뭐냐면 마음을 잘 수용하면 다 뭐냐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부처의 눈을 통해 부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눈을 들어온 그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을 마음을 잘 수용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거 부처로 그 뭐냐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유식학파의 주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뭐 되게 복잡해요. 뭐 육군이 어떻고 육공이 어떻고 해서 있는데 우리가 불교 교리까지 다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요 정도만 개념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시가파는 일체 삼단만상이 오직 마음에 의해서 변화되며 마음을 떠나서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밝힌 불교 사상이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했다는 거. 후에 이제 마음의 수양과 관련된 선세상과 연결돼 있고요. 공간화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실체가 없다. 다 만들어진 우리 육체에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다. 그 대표적인 게 색즉시공, 공주시세.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육체에 보는 여러 가지 오감을 얘기하죠. 이 오감에서 보이는 것은 다 공하다. 그래서 공한 것은 꼭 우리가 육체로 본 그또 보이는 모든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색즉시공, 공주시색을 강조했다. 색은 이건 뭐냐 섹스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촉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미감을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공한 거고 허상에 불과하고 이 허상한 것은 꼭 뭐냐면 우리의 육체다. 뭐 이렇게 주장한 게 공간할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요걸 이제 하다가 이제 있는데 법상중부터 볼게요. 법상중이라는 것은 유식학파의 이제 한 갈래요. 그래서 법상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불법을 새기다는 뜻이죠. 상. 그때 상을 새긴 법이기 때문에 마음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유식학파 관련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법상중도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이 법상중은 이제 보면 현장법사를 통해서 이제 당나라 규기와 신라의 원칙을 이렇게 나눠보는데 규기는 이제 좀 약간 그 주류학파고 신라의 원칙은 비주류야. 이 원칙의 이제 뭐냐면 유식학파는 좀 특징이 뭐냐면 유식도 강조되지만 본관, 중간도 강조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유식을 바탕으로 해서 중간을 수용했다? 이런 성격이 좀 있어요. 뭐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정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이 있는데 원축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신라, 원칙은 이제 신라에서만 어 신라에 있었던 사람이죠. 당나라 갔던 도당 유학생이요. 근데 당나라에서 그냥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냐면 원칙의 사상은 뒤에 도징이나 법 태원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고 그래서 태원을 중심으로 법상중이 성립되죠. 그리고 그 중에 또 이제 진표가 또 유명하죠. 진표는 점찰 법화요. 그래서 점찰로 상을 얻는 건데 좀 약간 미신적인 그 방법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 대나무 가지를 놓고 통에다가 흔들어요. 흔들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걸 보고 상을 얻는 방법이야. 이걸 점찰법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을 얻었기 때문에 법상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상중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원칙을 이제 좀 볼게요. 원칙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얘기할게요. 원칙은 앞에서 얘기한 구기와 대립을 했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중간 사상이나 또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티베트 불교. 네. 티베트 불교 밀교라고 하죠. 밀교의 한 일종인데 밀교가 이제 진원종하고 그 당시 그 남아귀가 있어요. 남아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밀교 관련된 내용 뒤에 좀 설명할게요. 자, 사상의 특징이 뭐냐면 불교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교리든 중생이 이익이 된다. 현장이나 구기의 유신서에 무조건 따는 게 아니다. 라는 모든 사상을 치사 선택해서 독자적인 유식상을 전개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간 사상을 포용했던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다양한 사상을 포용했다. 중간이든 뭐 티벳이든 등등등등. 예. 그래서 공유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유의 대립을 문제를 인식하고 대립 하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결되지 못했다. 약간 이제 뭐냐면 원칙도 유식학파 입장에서 중간학파를 포용하려고 했지만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원칙의 이런 노역 자체는 뒤에 원효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또 연결돼서. 예. 그래서 이제 신해밀 경소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소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주석이죠. 주석. 음, 소. 그래서 신해밀 경이라는 곳에 주석을 붙인 거예요. 이게 소죠. 예. 그래갖고 여기에 보면 원칙의 통불규중 사상이 반영됐다. 통불규중 사상은 하나의 어떤 사상이 뿐만 아니라 여러 사상을 뭐냐면 섭렵하는 그런 사상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원효를 볼게요. 원효. 보통 불교 사상하면 원효가 많이 나오죠. 원효.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의상이 나와요. 의상. 예. 그래서 원효와 의상이 이제 나오는데, 자, 원효 사상의 이제 그 업적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아, 요거부터 좀 설명해야겠네. 원효는 육두분 출신이죠. 예. 그래서 육두분 출신이고 후에 파괴해서 그 설총을 나왔다고 하잖아요. 공주와 결혼해갖고 잠시 잠자리를 받아갖고 그리고 이제 법성종을 항해했다. 해동종이라고 하는데 법성종은 이제 교종 계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원효하면 약간 선종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선종 계통이 아니라 그 뭐냐면 그 교종 계열이고 법성종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어요. 기출에 지문에 한번 나왔거든요. 이 원효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당시 삼국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할 필요가 있었어. 그때 이제 위상은 그 위로부터의 통합을 강조한 반면에 원효는 밑으로부터 통합을 강조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밑으로부터 통합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토 사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갖고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원효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예. 자, 원효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우리나라 불교에 크게 기여했는데 하나는 종합적인 이해책을 항의했다. 불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책을 항의했고요. 그다음 앞에서 언급한 인도와 중국에서 했던 공간화파, 유식파의 논쟁 있죠. 이걸 함께 해결했는데 그때 내세웠던 게 하정사상과 일심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불교의 대중화를 끼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교 대중화. 예, 그게 3번인데, 표시를 잘못했네.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먼저 본 게 종합적 이해치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번역 소개된 모든 전적, 뭐 소승, 대승불교, 여도 종파들 불교를 이해해서 그 당시 그걸 정리했어요. 그래서 주요 경전에 논과 소를 줬었는데 논이라는 경이 있으면 거기에 주석을 붙이는 것이 논이고요. 그 주석에 논에다가 또 주석을 붙이는 게 소야. 네, 논소 이렇게 이제 저술을 했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정통불교나 현장의 신유식학 사상, 지금의 하원학 등을 수행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불교를 이제 만들었고 그걸 이해해서 그 정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불교 사상의 통합, 공유 논쟁을 해결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목이 좀 간 것 같아요. 예,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이에요. 자, 공유 논쟁에 이제 기반이 됐던 해결에 기반이 됐던 그 하증 사상이죠. 하증 사상은 이미 불교계에 있었던 사상이에요. 예. 이 불교에 있었던 하증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하증 사상의 도구로서 일신 사상을 강조했어요. 하증은 여기 있고 이게 본질이고 그에 의한 수단으로서 일심을 강조했다.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다 하증하고 일심이 어떤 거냐?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게 좀 본질적인 가까운 거고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의 방편으로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일심사상이다. 예,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쟁은 이제 그 대승귀신 논소를 통해서 제시했죠. 그래서 대승귀신 논소 자체가 예전 시험문이 나왔죠. 대승귀신 논이란 대승귀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논을 붙였고 또 거기에 소를 붙였기 때문에 대승귀신 논서라고 해요. 자, 여기서 보면
화재는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거잖아. 이 자체가. 그래서 중간아빠, 유식아빠의 두 개의 분리를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중간아빠처럼 덮어놓고 부정만 하거나 다 공하거나 유식아빠처럼 마음만 하면 모든 건 받아들이는 이런 게 아니라 두 극단을 버리고 양자를 종합하는 하쟁을 제시했고요. 이 하장 사상의 어떤 도구로서 뭐냐면 한 것이 일심 사상이야. 예. 그래서 이건 시문하쟁론에서 제시했죠. 하쟁 사상을 같이 제시하면서 그 방법으로서 일심 사상을 제시한 거야. 그래서 하쟁 사상은 대승귀신 논설에도 있지만 시문하쟁론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하쟁 사상이 뭐냐? 하쟁의 논리를 근거해서 앞에서 말했죠. 하쟁은 이게 좀 본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하쟁의 구체적인 방법이 일신 사상이겠죠. 그래서 그 했는데 그래서 하정 논리에 근거해서 중간에 부정일변도 유식의 긍정일변도 무조건 공하고 무조건 마음만 잡으면 된다는 걸 비판하면서 일심을 제시하는데 마음에 따라 이것이 뭐냐면 중간이 될 수도 있고 유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 밑에 보면 이쪽이 진영은 본질적 중간격이고요. 이 생명문은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눈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오감을 통해서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 것들이죠. 이게 유식이야. 형상적인 거고 본질적인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예. 이게 일심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액자에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본 거예요. 책에 액자에 아리따운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자, 뭐 잘생긴 배우라고 쳐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고 있어. 이 사람을. 자, 우리가 이게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거야? 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유식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그 다시 얘기할게요. 예. 자, 우리 액자에 아름다운 여배우나 남배우가 있다고 봐요. 예. 자, 이게 목이 좀 막혀가지고 예, 좀 그래요. 자, 하여튼 있는데 이걸 보고 있는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보면 실제로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는 실제 허상이죠. 허상이야. 뭐에 관련된 거야? 중간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허상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따라 이거를 이게 진상으로 생각하면 이게 살아있다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유식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진여문도 그 뭐냐면 생명문이 될 수 있고 생명문도 진여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허상이지만 우리의 마음 따라서 아 이게 허상이야 진짜 생각하다. 그 뭐냐면 내 옆에 유명한 이제 뭐냐면 그 여배우가 있고 남배우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진영문이 되는 거야. 아니다 이건 진짜 눈에 허상에 불과한 생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진영문과 생명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정토와 예토의 관계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정토와 예토도 정토는 저희 나중에 했지만 이제 미륵불이 살고 있는 색인데 우리가 이걸 정토로 생각하면 정토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토라는 건 예토가 되는 거고 출세관과 세관도 있죠. 출세관은 이제 승려가 되기 위해서 이제 부처에 기이하는 것을 얘기한 거고 세관은 세속세에서 살고 있는 건데 내 마음에 따라 세관도 될 수 있고 출세관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무예가라는 거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여기 보면 원효가 파괴하고 나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무예가를 이제 부르면서 뭐냐면 이렇게 놀았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효가 파괴를 했기 때문에 세간이 있죠. 그렇지만 그 마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자신이 출세관이 있기 때문에 출세관을 했다고 해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무예가도 부르고 파괴를 해갖고 한 거냐. 내가 비록 세간을 있고 그다음에 파괴를 하고 아들도 낳고 그다음에 민중과 어울리지만 그 안에서 내가 그 뭐냐면 부처를 추구하면 출세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출세관 안에서도 똑같이 내가 그 사찰 있고 막 기도를 불경 있고 있지만 내 마음이 머릿속에는 다 뭐냐면 세속세계에 있으면 세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여문과 생명문 이런 과정을 그 출생과 세관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일심사상 통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 그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마음은 서로 다른 상반된 두 측면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 두 측면은 상호작용해서 일체의 현상들이 발생한다 했고, 두 마음을 진여문과 생명문에 인식했다. 그래서 신문화쟁론에서 이 두 마음을
모든 마음을 하나 합치면 1심사상 바탕으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진여물과 생명물이 될 수 있고 내가 비록 사차에 있어도 세속 생활을 생각하면 꼭 이게 그 생명물 넘어가는 거고 내가 세속에서 결혼하고 같이 애도 낳고 같이 민중과 놀아도 내가 항상 불법을 추구하면 뭐 진여물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1심 사상을 통해서 또 여러 그 경례 차이점을 또 타협시켜서 여러 학설들 뭐냐면 일면을 인정하면서 흩어진 교리를 또 하나의 어, 포섭을 했다. 그래서 시문화쟁론이라는 말제가 시문이라는 것은 10가지 범주 그러니까 그 뭐냐면 교단의 교리를 문이라는 것은 어떤 해타의 도구거든요. 해타의 도구로서 10가지를 제시하고 거기에 뭐냐면 포용을 하려고 했다. 그때 하젠과 일심사상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불교의 대중화를 깼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세속적 진리와 출세관적 진리 사이에 무슨 합리적이 얘기했죠. 내가 마음에 따라서 출세관이 있어도 뭐냐면 세속하면 세속이 되는 거고 세속이 있어도 내가 출세관 생각하면 출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합리 해결이 있고 정토신앙을 보급해서 미타신앙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신앙 중에 미타신앙이 있거든요. 나무아미 타불 간세음보살 있죠. 나무는 믿습니다. 그 기이하다는 뜻이야. 범어는 나무스라고 하거든요. 뭘 기미하냐? 아미타불 믿고 간세음 보살을 믿다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내가 아미타불과 간세음 보살을 믿는다, 기이하다고 말하면 이거조차도 이제 이것만 얘기하면 후에 죽어서 그 정토 세상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야.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 보살. 아주 가죠.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정토 세상에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복잡한 불경을 뭐냐면 읽거나 그걸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하는 것은 좀 힘들잖아요. 민중들 입장한테는. 근데 이것만 불경만 읽으면 뭐야 국보도 이제 내가 죽은 후에 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형상들은 원효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대중 승려들 앞에서 얘기한 해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주장했던 얘기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걸 되게 강조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을 이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사람이 성불이 가능하다. 불성론을 제정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두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이것도 성불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귀족이나 왕이 될 수 있다는 거가 그다음 일반 민중들도 깨달음을 얻으면 성불될 수 있다.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원효가 민중을 또 깨달음을 얻으면 성불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제 기결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는 불성론을 또 해결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상이 있어. 의상. 앞에서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앞에서 그 원효를 얘기했잖아요. 원효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의상이에요. 의상은 원효와 달리 진골 출신이죠.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좀 약간 출신이 좀 다른 사람인데 자, 이 의상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